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베어마켓 랠리, 즉 컴백 랠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7% 정도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미국 시장을 움직일 만한 커다란 재료가 나왔던 건 아니었었고요. 한 가지 지표가 있긴 있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 지난 5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을 좀 뒤엎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표는 사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맞긴 합니다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커다란 재료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상반기 내내 우리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컴백 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컴백 랠리는 사실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백 랠리가 나타나다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가가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장 마감된 직후에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소 무난한 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성장세가 중국의 손실을 상쇄하는 정도의 실적을 발표가 됐고, 여기에다가 약 1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덕분에 나이키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1%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6월 27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분 좋은 상승장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은 주요 지수들이 약한 흐름 보인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주요 지수들은 오후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다우가 0.2%, S&P 500이 0.3% 하락했고 나스닥이 0.82%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 들여다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이 시장의 바닥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약세장 속에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어드의 애널리스트는 오늘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지근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의 랠리를 이끌어낼 만한 뚜렷한 촉매제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베어마켓 랠리는 그저 잠깐의 안도감을 느끼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보일 경우에만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BS의 한 전략가는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에 지수를 약세장에 빠뜨린 요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경기 침체 우려,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한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을 갖고 포지셔닝을 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연말까지 변동성이 감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1%대로 하락했고요. 아마존이 2%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섹터의 흐름 좋았습니다. 유난히 초록불 띄고 있는데요. 역시나 유가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대본 에너지와 발레로 에너지가 각각 7%, 8%씩 상승했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이 각각 3%, 2%씩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릿 항공 보겠습니다. 프론티어 그룹의 인수 제한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에 8%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스피릿 항공 측에서는 프론티어가 주당 $2씩 현금 인상 제한을 하고 주주들에게 합병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C 역시도 오늘 3% 넘게 하락했는데요. 니덤증권에서 지금은 SC를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바이오엔테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서 만든 새로운 백신이 기존 백신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임상 결과가 나온 후 7% 넘게 급등했습니다. 화이자도 해당 소식에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는 골드만삭스가 매도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14%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로빈후드가 최근 급락으로 상승 여력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탓이었는데요. 목표 주가도 7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의 현금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이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새로운 수입 제재와 관련된 논의가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공급 문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은 여전히 유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제유가 1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2만 달러대에서 움직이면서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3일 폭락장을 겪은 이후로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2만 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지난 밤 사이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키워드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행운의 숫자 7%.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진 바닥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강세장이 시작이 되느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제 약세장 랠리다라는 얘기도 여전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즐길 수가 있을까? 이 약세장 랠리에서 얼마나 더 이제 소위 말해서 먹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의 이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마이클 윌슨이 힌트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이날 올해 매도세 후에 38%에서 50% 정도의 되돌림이 이례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이 정도의 좀 되돌림이 나타나는 것은 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으로 좀 돌기 전에 5에서 7%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키워드도 행운의 숫자 7%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윌슨은 이 향후 몇 주간에 연준이 경기 연착륙을 달성할 가능성 아니면은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미미할 가능성에 좀 기대를 하면서 약세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러면서 연착륙을 달성하더라도 S&P 500 지수가 현재 대비해서 추가 하락할 3,400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시에는
3,000선까지 역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때 이제 바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덕분에 7% 정도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일단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 그 월가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이게 진바닥이라기보다는 너무 과매도가 나타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거다. 이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 강세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생겨야 되는 걸까요?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좀 힌트를 역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 3거래일간의 미국 증시에서 강한 반등도 과매도에 따른 약세장 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이 한 8가지 정도가 된다. 근데 그중에 7가지가 지금 형성이 되지 않았고 한 가지 정도만 뭐 어쩌면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시장 상승세의 너비입니다. 뭐 우리가 랠리가 얕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거의 반대가 이제 시장의 너비가 좀 넓어지는 거가 되겠죠.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욱더 좀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빅스 지수가 백기 투항 단계를 시사해야 한다. 하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둔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역시 아니겠죠. 네 번째로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돼야 한다. 역시 노고요. 다섯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 이 부분은 그래도 어쩌면은 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경기 낙관론이었고, 일곱 번째가 이익 성장을 점친 밸류에이션의 반등, 그리고 여덟 번째가 경기 사이클의 반등이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좀 요원하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좀 진바닥이 오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조건들 가운데 세 번째 조건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증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른 그 요건들은 많은 실타래가 좀 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직 강세장까지 가기에는 시간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의견들이 월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여전히 에너지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 2주 동안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주식은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내용인데 원유를 포함한 원재재 가격의 가파른 랠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잠잠해지고 있죠.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원유는 물론이고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실제로 이제 WTI 가격의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6월 시장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달 한 달 동안 20% 이상 하락해서 2018년 12월 이래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자, 골드만삭스는 이런 가운데 투자자 노트를 통해서 이번 가격 하락은 전혀 펀더멘털과 관련이 없는 하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게 되니까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면서 발생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풀어 말하자면 여전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침체 우려라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투기적으로 매도세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한 투자자들은 원자재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면서 여전히 이번 여름에는 유가가 14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다른 월가의 IB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주식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 공포에 따른 유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놓고 본다면은 최근까지 유가가 많이 상승한 것 역시도 오버슈팅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유가와 또 원유 시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지금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골드만삭스와 함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견고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반면에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라톤 오일이라든지 헤스, 컨티넨탈 리소시스, 코타라 에너지 등의 뭐 다양하게 정유사도 포함이 돼 있고 유전 서비스 기업도 포함이 돼 있고 뭐 탐사 기업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광범위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리스크가 유가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결국 이제 침체 공포를 역시 반영한 그런 투자 의견 변동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원유 시장이라든지 또 에너지 섹터에 좀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급 이슈보다도 경기 전망 훼손이 더욱더 강한 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파생 시장에서 최근에 원유 하락을 좀 시사하는 배팅이 늘고 있다라고 분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 의견만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그 의견의 수가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 이 정도로는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또 에너지 섹터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의견을 내는 기관도 있지만은 그 전에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선별적으로 접근해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간의 주가 상승세가 타사 대비해서 좀 이 못 미쳤던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하라. 그런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또 경계감이 먼저 나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또 경계감을 나타내는 기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 번보단 두 번인데 뭐 좋은 건 한 번보다 두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나쁜 건 한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한 번보다 두 번이 나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존이 올해 좀 실험을 할 것 같은데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CNBC에 따르면요. 그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올해는 이제 두 번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라임데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벤트죠. 올해 일단은 7월 12일에서 13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4분기에 한 번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측이 최근에 내부 셀러 포털을 통해서 서드파티 판매자들에게 오는 7월 22일까지 리미티드 타임 라이트닝 딜 대상 제품, 그러니까 뭐 세일을 할 제품의 그런 리스트를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이 참고로 닷컴 버블 이후에 최악의 분기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일단은 매출 성장세를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재고를 좀 떨구는데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고가의 제품은 잘 사람들이 못 사고 아예 고가는 좀 사지만 네. 아니면 아예 저가 제품들을 좀 많이 샀던 경향을 봤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저는 한편으로 좀 기대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프라임데이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자체에 대한 전망도 좀 엇갈리고 있고요. 일단 그 프라임데이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기사를 올렸어요. 과거처럼 블록버스터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기관의 전망치를 인용해서 이번 7월에 프라임데이에 일단은 매출이 77.6억 달러,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은 과거에 대비해서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가 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프리스 같은 기관에서는 작년에 모멘텀을 이어가는 GMV 총 판매 기준으로 81억 달러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전히 아마존이 여름 세일 시즌의 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임데이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시장에서의 구독자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또 복수의 기관들은 최근에 아마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내린 바가 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205달러에서 180달러로 내리면서 소비 지출이 좀 둔화하고 있는 것에 아마존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프라임 구독 트렌드도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RBC 같은 경우에도 175달러에서 144달러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 AWS 매출 추정치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멀티플이 과도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만큼 뭐 아마존도 뭐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좋게 보는 기관도 있고 나쁘게 보는 기관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거에 비해서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치가 눈높이가 확실히 낮아진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보면요. 심볼만 보시면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빈후드 대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로빈후드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같은 보고서에서 코인베이스는 아예 팔아야 된다라고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데요. 일단 이날 로빈후드는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급등을 했는데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이 로빈후드를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물론 로빈후드는 특별한 코멘트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는 지난달에 로빈후드의 지분 7.6%를 6억 4,800만 달러 어치 매수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FTX가 로빈후드를 인수할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내니까 바로 시장에서는 급격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FTX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고요.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하지만 인수설이 돌기 전부터 사실 로빈후드의 주가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기존 매도였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 반면에 이날 골드만삭스는 같은 리포트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거래량도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의 수준을 고려하면 코인베이스의 매출은 올해 거의 61%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자, 이 이유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로빈후드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기사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왜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월가에서 그러면 로빈후드를 요즘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제 로빈후드를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한 이유는 밸류에이션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 리워드,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 비율이 좀 나아졌다라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펀더멘털은 여전히 매우 약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간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까지 하락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금리 상승이 오히려 어떤 이자 이익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로빈후드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11달러에서 9.5달러로 내리면서 눈높이를 낮췄거든요. 순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점을 여기에서도 좀 착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더라도 로빈후드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애틀랜틱 에퀴티스라는 기관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팬데믹 이전으로 소비자들의 또 행동 패턴이 회귀하고 있고 여기에 또 경기 침체 공포가 있기 때문에 유저들의 참여가 더욱더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BS도 찰스 슈왑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로빈후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주가도 올타임 로우 그러니까 최저치까지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들을 좀 봤을 때 좀 기관들의 의견도 좋지 않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거기에 좀 주목을 해서 밸류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해진 거는 맞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저렴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익이 늘어날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하자면은 이것도 결국은 팬데믹 수혜주잖아요. 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주식 거래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는 또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여행이나 레저 쪽으로 소비를 또 돌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주식 투자도 좀 이제 위축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만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나 가이던스에 찍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